이번 주 중요 사건입니다. 교수님이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제목 다뤘어요, 제가. 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전용술. 전용술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48살 먹은 전용술이라는 놈이에요. 놈. 네. 네. 은혜를 왼수로 갚은 놈이에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고 원수를 어떻게 갚았는지 한번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사건이에요. 네. 7월 26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방학을 맞이해서요. 피해자 이 씨가 교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이제 아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그쵸,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학교 근무를 교수로 일하고 있었죠. 네, 일하고 있던 교수가 이제 아마 고향이 마산이었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마산 지역에 있는 교수들과 마산 일대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오랫동안 마셨던 것 같은데 한 밤 10시 40분 한 귀갓길에 또 이제 같은 합성초교 동창들을 만나게 돼서 동창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지금 술 한잔 했는데 호프 한 잔 더 마시고 싶은데 같이 한잔 하자라고 해서 한 번 더 청하게 됩니다. 이게요. 이 교수 이분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하고 연관돼 있고요. 잘 압니다. 저보다는 좀 후배고요. 이제 아마 이게 방학 때가 되니까 이 마산 출신이에요. 마산 출신인데 이제 방학 되니까 7월 달에 이제 마산에 내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마산 지역의 교수들, 경남대학이나 뭐 그쪽도 인근에 있는 교수들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겸 술 한잔 하면서 마산 시내에서 술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10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11시가 다 돼갈 무렵에 이제 집에 그냥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잔 한 김에 귀갓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호프 한 잔 마시자고 한 거 봐서 입가심 하려고.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 입가심이 문제야.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귀갓길에 아마 합성초등학교를 나온 모양이에요. 네. 거기 동창회장하고 잘한대요, 이분이. 그 동창회장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간단하게 나하고 호프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창회장이 비록 밤 10시 40분이지만 또 호프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거절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합성동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맥주를 이제 마시게 됐어요. 둘이서. 네. 그때 이제 이 교수가 아마 동창이 한 사람 더 있었나 봐요. 네. 그 동참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창회장, 이 교수 친구 그러니까 3명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밤 11시 정도 되니까 이 교수 친구는 먼저 집에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둘만 남은 거지. 동창회장하고 이 교수하고 둘만. 네. 둘이서 술을 먹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네. 이제 11시 반 정도가 되니까요. 네. 이 교수의 초등학교 후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후배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여기 호프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이 된 거죠. 들었으면서 이제 알게 되니까 합석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교수, 그다음에 이 교수 동창, 초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초등학교 후배, 그리고 후배의 친구 이렇게 4명이 합석해서 같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술 마시면서 이 교수하고 초등학생 후배 사이에서 무슨 돈 문제가 막 오고 가기는 했대요. 네. 그래도 뭐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입가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거의 2시 20분경쯤에.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후배와 함께 이제 친구하고 동창 회장, 그러니까 아까 후배랑 같이 온 친구, 그다음에 동창 회장의 회장,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 이제 간 거예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그때 앉아있던 초등학교 후배가 이 교수를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2번 정도 찌르고 등을 2번 더 찔렀는데, 그러니까 총 4번 찔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배가 데리고 온 친구, 그 다음에 동창회장, 그 둘이서 공교롭게 같이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하고 이 교수의 후배가 둘만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교수 후배가 이 교수를 칼로 옆구리를 2번 찌른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거를 화장실에 두 사람이 나오다 발견한 거야. 뭐야 하고 달려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2번을 더 등을 또 칼로 찌르는 게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이놈은 칼을 휘두르고 칼 들고 그대로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들은 너무 놀랐겠죠. 예, 깜짝 놀란 거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119와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후배는 네. 이게 우발적인 것인가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호프집에 들어올 때 손에 이미 종이로 된 그 쇼핑백이 있었는데 예. 거기 아마 흉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거로 보여요. 그래서 둘만 남을 기회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화장실 가니까 그냥 갑자기 쇼핑백에서 칼 꺼내가지고 그 이 교수를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럼 범인은 명확하게 지금 후배죠. 네, 후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후배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 후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을 쫓다 보니까 예. 택시를 타고 마산에 있는 내서읍으로 갔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내려가지고 또 택시 또 타죠. 네, 다른 택시로 하만 여기 근처예요. 네. 하만 가야 사거리를 갔고요. 그때서야 아마 아차 싶었는지 휴대폰을 버리고 다시 인근 논두렁에서 막 피가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 묻은 옷하고 몸 씻고 걸어서 다시 하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북 인근에 그 군북면이라고 있대요. 그 근처에. 하만 군북면. 네. 거기 공원 벤치에서 그날은 노숙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잖아요. 7월 28일 날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고 진주시 계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계양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내에 있는 시장에 가서 이제 피가 묻은 옷이었잖아요. 반팔 티하고 바지를 구입해갖고 갈아입고 진주 남강 뚝으로 가서 뚝이라든지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다 하면서 4일간 노숙을 해요. 이러면 노숙이 숙달돼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 네. 보통은 이렇게 노숙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다가 지금 다 일대가 그 주변이긴 해요. 하만, 진주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주를 하다 보면은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추가 범죄까지 나중에 확인이 되는데 8월 1일 날 진주시 문산읍 사거리에서 전용술이 그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그 김 씨, 48세 김 씨한테 강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그냥 갑자기 강도가 돼가지고 택시 기사를 칼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내리게 하고 택시하고 현금을 훔쳐가지고 이제 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훔친 택시를 타고 사천읍 그 두량리 사천까지 가네요. 또 사천읍 두량리의 그 택시는 버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야산에 가서 또 노숙을 해요. 아 근데 교수님 이미 5일 노숙했잖아요. 또 6일째 노숙 들어가는 거예요. 노숙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삼천포로 가요. 근데 강도하고 추가 범죄하면서 강도하고 그 훔친 택시로 이동해서 버리고 노숙하고 이거 심상치 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삼천포로 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3일 날 오후 6시경에 다시 시외버스 타고 마산으로 옵니다. 목이 다시 돌아와요. 뺑 돌아서. 그러니까 봐요. 마산에서 그 한 다음에 사천 하만으로 갔죠. 네. 하만. 그다음에 진주. 그다음에 사천. 그다음에 다시 마산. 그러니까 막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그 인근을. 자 이제 수사 들어갔겠죠. 난리 났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난리 났죠 네, 이거. 동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현직 교수가 또 살해됐고. 그렇죠. 추가 범죄로 택시 강도까지 했고. 근데 이제 택시 강도는 지문이 나왔어요. 택시 안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살인 사건 저지른 사람에 의한 범행이라고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택시 강도 당했으니까 택시 내에서 지문 제출을 했더니 살인 사건으로 수배 중인 전용수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문이. 그러니까 이 두 건이 이때부터 경찰이 긴장하죠. 더 추가 범죄가 이거 이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네. 인질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더 강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살인도 이렇게 되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칼 한 번 휘두른 사람 계속 휘두를 수 있잖아요. 추가 범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케이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원래 현상 수배 빨리 안 해요. 8월 4일 날 바로 그 택시 강도 전용 수리가 했다는 거 나오니까 현상 수배해 버립니다. 8월 4일 날. 네. 네. 그래서 이 피의자 현상 수배할 때 딱딱딱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네. 이름 전용술 48세. 그다음에 현상금 500만 원. 그다음에 수배 전단 많이 뿌렸는데 10만 부. 전국에 배포했어요. 네, 어디로 갔을지 모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급하게 현상 수배한 건 그 택시 강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날 수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현상 수배를 이렇게 빨리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네, 왜냐하면 면식에 의해서 살해를 한 경우는 보통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수사를 하는데 이 도주 도중에 전혀 비면식 강도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얘는 도망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 타면 무작정 강도로 변할 수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택시를 탔던 게 또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저 경찰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에서 야 이거 안 돼 빨리 현상 수배. 이거는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다 뿌렸을 거예요. 그 아마 도내에 있는 모든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전단 하나씩 다 의무적으로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야 돼. 안 당하죠.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아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택시 기사의 그 회사에 아마 이런 것들 다 이거 아마 교육되고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래 이제 결국은 이 새끼 저 8월 4일 날 현상 수배했잖아요. 네. 당일 날 잡혔어요. 오. 이게 현상 수배가 진짜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10일간 도주했는데 잡혔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상 수배하면은 빨리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4일 날 저 현상 수배 딱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잡혔으니까 하루 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8월 5일 날 그 저녁 6시쯤에 시민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창원시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창원으로 또 도주한 거예요. 창원시 내동의 그 모 아파트에 사는 그 아마 이 전용술이 선배를 찾아갔나 봐요. 네. 그래서 3만 원만 나 빌려줘라. 그러고 나서 그 창원 올림픽공원 벤치에서 빵 우유를 먹고 거기서 잘라고 했나 보다. 또 노숙 하려고. 네, 그래서 그때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경찰 10명이나 출동했대요. 그렇죠. 이건 뭐 10명 가야죠. 칼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흘 만에 이제 교수 칼로 찔러 죽이고 그냥 막 마산, 하만, 막 사천, 뭐 진주 막 돌아다니면서 저 창녕까지 간 거 아니에요? 창원까지. 네. 그랬다가 열흘 만에 이제 잡혀서 이제 결국은 검거가 됐는데 이놈 이게 이제 지금부터가 쇼킹이에요. 네. 현장 검증할 때 이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오히려 잡혀서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이놈 이제 보도 보고 이 교수 죽은 거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4번을 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찔렀다면 사망할 거 미리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쵸. 살해 목적으로 찌른 거고. 그렇죠. 근데 뭐 나는 이 교수 죽은 거 나중에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살인의 고의를 자꾸 배제하려는 그런 그 수법이죠. 네. 그리고 택시 강도는 내가 맞다. 그럼 뭐 지문 나왔는데 뭐 지가 뭐 맞다 안 맞다 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건 범인이죠. 그러면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예. 뭐 그냥 태연하게 현장 재현을 했다고 해요. 30분간 아주 태연하게 현장 재현했고요. 흉기 미리 준비한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백에 들어있던 게 맞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막 아마 이 교수 그 여동생이 오빠 살려내라 그러면서 거기서 큰 소리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그러면 왜 원수로 갚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교수님 현장 검증 가면 예. 그 진짜 피해자 가족들 나와서 많이 오열하죠. 아이고 참 보기 안쓰럽죠. 근데 이제 또 현장 검증을 살인 사건 같은 경우 현장 검증을 할 때 피해자 가족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존재이기도 해요. 어떤 것 뭐 무슨 공격해요. 돌발 행동을 하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오빠를 죽인 저놈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내 동생을 죽인 저놈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제일 긴장하는 게 현장 검증할 때는 범인 이놈은 이제 포승줄로 꽁꽁 묶고 양옆에 두 사람이 꽉 끼고 댕기니까 도주할 우려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자해할 우려 있을까봐 입을 잘 봐야 돼요. 입을 잘 봐야 돼요. 실제로 한동안 말 안 하고 있을 때 보니까 혀 깨물고 있는 경우도 봤거든요. 현장 검증했을 때. 그래서 입을 현장 검증할 때는 강력 범죄자들 양쪽에서 끼고 현장 검증할 때 수시로 입 봐야 돼요. 입 자꾸 말시키고 말시키면서 입 자세히 보고 이제 그 정도는 맡기는데 문제는 피해자 가족들이 몇 분 오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요. 뭐 물어봅니다. 그 혹시 저 현장 검증 하는데 안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부득부득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고 그 새끼. 그럼 뭐 한 10명 오신다고 그러면 형사들 그때부터 긴장해야 돼요. 그러면 1대1 마크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이 10명 온다고 그러면 형사들은 20명은 배치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파출소 지원도 받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폴리스 라인 쳐놓고 그 피해자 가족들 1인당 한 사람씩은 딱 책임지게 해놔요. 그 유영철이 사건 유명하잖아요. 팔 끼고 나오는데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계단 아래쪽에서 우산 들고 뛰어 올라오는 걸 그 경찰관이 발로 차가지고 또 그 경찰관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그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사실 현장 검증할 때. 그럼 현장 검증할 때 피해자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장 검증 이날 합니다라고.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말 안 해도 수시로 그분들이 전화 오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현장 검증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고 현장 검증 언제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현장 검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 검증 그 개념도 모르고 그 방송에서 현장 검증 안 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유정 사건 때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욕 엄청 합디다 저한테. 고유정이를 현장 검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아시잖아요. 네. 오리발 내밀고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경찰이 조사한 내용 패를 보여주면서 현장 검증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현장 검증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현장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현장 검증 고유정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경찰이 그 내밀하게 조사한 내용을 고유정이한테 현장 검증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면 고유정이 그 비상한 그 교활한 그녀한테 알려주는 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 방송에서 현장 검증 안 했다고 헛소리 해갖고 수사에 시옷 받침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 관련해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국민들한테 경찰이 얼마나 욕 먹었어요 그거. 그때는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내 욕 엄청 하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 말이 맞으니까 그거 사고 안 합디다 나한테 욕들 엄청 하더니. 그 현장 검증은 되나 안 되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개념을 교수님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뭐 뉴스나 언론에서는 현장 검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 검증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말한 진술 내용과 이 현장에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계속 부인을 하고 뭔가 이거 현장 검증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현장 검증은 사실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럼 현장 검증할 때 범인들이 오히려 더 긴장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줌 싸는 놈도 봤어요. 그거는 그나마 가슴 한켠에 손톱만 치라도 양심이 있는 놈이죠. 어떤 경우 그 현장 검증하는데 막 오줌을 딱 일단 그 유치장에서 꺼내가지고 포승한 다음에 차 태워서 현장에 갈 때까지는 이제 멀쩡하다가 담배만 달라고 해서 차 안에 담배 몇 대 줬는데 그리고 현장에 딱 도착해서 자신이 칼로 찌르고 범행하던 현장 딱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딱 서가지고 오줌을 쫙 싸는 그런 범인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또 그럼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태연 얘기야.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봤더니 전과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이 전용술 같은 경우는 1974년 고2 때 처음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74년도에 전용술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때 이제 마산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한 건데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놈이 또 연상의 여성 20대 여성을 좋아했어요. 짝사랑했어요. 엄모 씨라는 여성을. 그런데 당연히 안 봐도 비린내 나는 놈이 쫓아다니니까 20살 먹은 그 여성이 가서 인마 네 또래하고 놀아 임마 그랬겠지. 그거에 감정을 품고 이놈이 그 엄모양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걸로 이놈이 무기징역을 받았던 놈이에요. 전용술이가.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칼로 찌르는 습관이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이때요. 칼로 살해를 해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방법이라든지 어떤 수법에 있어서 되게 잔인하고 뭔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칼로 살해를 했다라는 거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약간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거는 그 사망한 그 20대 여성 엄모 씨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죠. 네, 잔혹성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전과를 받고 무기징역을 살아서
감옥에서 절대 계속 나오지 있었으면 됐어요. 이놈은. 있어야 될 전용술이 왜 나와서 네. 이 교수를 죽이고 또 이것을 왜 은혜를 원수로 갚았냐고 한다면 인연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이게 잘못된 인연인 겁니다. 이게. 네. 이 교수가 이 전용술의 초등학교 선배예요. 맞아요. 협성초등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으로 있다 보니까 옥바라지를 또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후배가 이 그 여성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아마 돈도 좀 주고 옥바라지를 좀 해준 모양이에요. 이놈이 이 교수하고는 면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후배라도.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감형을 좀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나올 수 있게 하고 싶어서. 네. 이놈이 부탁했겠죠. 이 교수한테. 더더군다나 이 교수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어요. 경찰행정학과 교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용술이가 이 교수한테 편지도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무기징역에서 감형 좀 받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지금 개과천선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 이 교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감형 받으려면 네가 모범수 생활 해야 되고 첫째. 그다음에 우리도 밖에서 노력을 할게 그러면서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탄원서를 많이 받았대요. 연명으로. 그래서 이 교수가 앞장서 가지고 감형되도록 노력을 엄청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1993년 이제 사건 발생 거의 20년 후쯤에 예. 모범수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19년 살고 나온 거예요. 19년. 이 74년도에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93년도에 나왔으면 19년 살은 거죠. 네. 그리고 이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과천선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놈이 개과천선한 놈 같으면 이 교수 찾아와서 평생 제가 사람같이 살면서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오히려 틈만 나면 그때부터 이 교수를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네. 계속에 걸쳐서 수회에 걸쳐서 200에서 300 정도 네. 계속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제가 교도소에 나와서 취직도 안 되고 지금 살기는 해야겠는데 돈도 없고 선배님이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면 이 교수가 그래 200만 원도 주고 그러면 한 번이면 족한데 수시로 찾아와서 200만 원, 300만 원 교수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놈이 이제 그렇게 의덕한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네. 생활비 얻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아 선배님 나 이제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이제 나 생활비 맨날 받아가니까 말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대요. 매일 생활비 선배님한테 얻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안 되겠고 내가 이제 벌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벌어서 선배님 은혜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저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선배님 저 사업자금 좀 빌려주십시오. 이러고 딱 아마 이제 뻔뻔하게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교수도 교수 월급 가지고 200, 300 도와주던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야 사업자금 내가 대줄 정도 교수 월급 갖고 안 된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거절을 했대요.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하지. 사람 교도소에서 빼주고 생활비 대줬으면 거기까지 할 거지. 거기서 사업비까지. 그 거절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놈이 거꾸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놈이 이제 어떤 짓까지 하는지 나오잖아요. 네. 2003년도에. 예. 2003년도에요. 이 교수가 아마 진으로부터 매입해서 개업한 식당이 있었나 봐요. 예, 식당을 했나 봐요. 부인이 운영하게. 네. 예. 근데 거기 가서 돈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면서 칼로 위협하면서 인직을 벌였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때 신고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아유 너 한순간 욱했지. 야 너 가서 다신 절대 그러지 마라. 신고 안 했어요. 이거 이 교수 부인을 잡아가지고 인질극 벌이면서 칼 들고 인질극 벌였으면 이거 큰 죄거든요. 네. 이 새끼 그때 신고해서 잡아 넣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 용서를 해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 교수 본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온 거예요. 협박은 수시로 했다고 그래요. 예? 네. 이 교수가 오직하면 이놈이 맨날 이제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휴대폰 녹음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하면은 이제 계속 이거 녹음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 녹음 내용 이 교수가 자기 동창들한테 들려준 모양이더라고요. 후배 이 새끼가 내가 나한테 매일 이렇게 협박 전화하는데 내가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동창들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동창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 돈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대요. 아니 돈 맡겼어요 이 교수한테?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게 진짜 그렇죠. 저절로 나오네요. 그 협박 내용이 돈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 결국은 이제 재판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놈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한번 집어줬죠. 네. 상해 쪽으로 가려고 애도 쓰고 살인 범행은 우발적 범행. 우발적으로 내가 욱해서 그랬다. 그 욱한 놈이 우발적으로 욱한 놈이 들어갈 때 쇼핑백에다가 칼 들고 들어가요? 왜 그때 다들 하는 말 있잖아요. 우연하게 내가 식칼을 사게 돼서 아니면 뭐 이사를 하려고 하다 요리하려고. 네. 그래서 꾸준히 주장을 했지만 저는 이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2005년도에 사형을 확정합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2005년도에 한 명 피살을 했는데 한 명 살해했는데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된 거는 아마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놈이 아마 이제 택시 강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엄량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놈이 감형받고 나와서 사람 또 죽이고 택시 강도하고 그러니까 이거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보니까 2005년도에 1심에서 이놈한테 사형을 선고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때 사실은 이걸로 아이 나쁜 놈 새끼 이거. 근데 왜 그렇다면 이 더 화를 내시냐면 교수님이 전용술이 수감 생활 중에요. 자신의 살인 경험을 소설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A4 용지 221장이었는데 네. 난 제목도 기분 나빠. 제목 꼴 같지 않아요 진짜. 어느 사형수의 독백 이거를 출판사에 내겠다고 원고를 보냈답니다. 이거 전용수리가 지가 수감 생활하면서 이제 그 책을 쓰는데 그 책의 그 어떤 주제가 뭐냐면 지가 죽인 두 사람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엄냥 20대 엄냥 죽인 거. 짝사랑하던 엄냥. 그다음에 지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이 교수를 죽인 거를 경험 삼아서 그거를 A4 용지 221장으로 어느 사형수의 독백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출판을 시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 나오려고 그러냐면 2011년 9월 달에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출판사에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거 못 나가게 딱 끊어버렸죠. 네. 교도소 측에서. 못 나가게 이거 끄는 법적 근거가 뭐냐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여기에 발신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교도소 측이 이거를 원고를 221페이지 그냥 사형수니까 말하고 닳도록 교도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 혼자 열심히 읽으라는 거죠. 밖으로 못 나가게. 네. 예, 너만 읽어라. 너나 실컷 읽어라.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이 또 소송 걸어요 꼴에. 예, 그 안에서. 아휴. 그러면서 아니 나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거 하냐. 수혜용자 문예 작품을 외부 발송하는 불허한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문예 작품입니까? 아니 진짜 꼴값을 하고 앉는 거예요. 수용자 문예 작품을 외부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승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문예 작품 속에 이게 들어갑니까?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문예 작품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 이런 철저하게 무식하고 나쁜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송 걸은 거예요. 내용 근데 그러면 그 새끼가 말하는 수용자 문예 작품 내용을 살짝 얘기해 볼게요. 지 말로 문예 작품 그 내용이 뭐냐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다. 누구누구가 이 교수 얘기죠. 누구누구가 나에 의해서 지구를 떠났다. 참 문예 작품 돈 안 빌려줘서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을 지구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예 작품을 221페이지를 썼다는 거죠. A4 용지로. 도대체 220페이지나 뭘 쓸 게 있었을까요, 교수님? 글쎄 말이에요. 이제 뭐 그런 거 썼겠죠. 어떻게 찾아가고 뭐 어떻게 만나고 뭐 어떻게 범행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썼겠죠. 이런 거는 문예 작품이 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또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이유가 유가족이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소송이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됐어요. 이놈이 내 원고 나가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요 1심에서는 전용술이 승소합니다. 맞아요. 왜 쓴 작품 밖으로 나가는 걸 교도소에서 막느냐. 그러면서 1심에서는 전용술이가 승소했어요. 그 새끼 난리쳤을 거야 그 안에서. 근데 2심은 다르게 봤습니다. 2심은 교도소에서 바로 항소했겠죠. 네. 2심은요 전용술이 패소를 하는데요. 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유족과 지인 사생활이 침해가 우려가 있다. 외부 발송 금지 조치는 아주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거기다가 원고의 살인 사건 2건을 소재로 했다는 점. 이거는 문예 작품 아니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놈이 또 이제 그 대법원에 항고하죠.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 불속행이 뭐예요, 교수님? 심리 불속행은 뭐냐면 상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상고감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대법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사건 자체를 심리조차도 안 하고 바로 기각시켜버려요. 상고 기각.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상고 기각 제도예요. 심리 불속행 기각. 우리가 볼 필요도 없다. 그냥 너네 2심에서 확정난 걸로 해라. 그걸로 땡이다. 그 상고 사건으로 대상이 안 된다. 네가 지금 항소한 거는, 상고한 거는.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 그래서 이 새끼 출판 좌절됐습니다. 네, 아직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오면 안 되죠. 더 이상 사회로 나오면 안 될 놈이죠, 이놈은. 네. 이 나오면 또 사고 쳐요. 네, 어차피 사형이기 때문에 나올 리는 없지만 네.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 결과를 또 보게 되니까 한편은 또 좀 씁쓸합니다. 전용수리는 제가 판단컨대는요. 무기 받아가지고 그 19년 정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형 받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무기로 감형될 소지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다음에 무기로 감형된다 손 치더라도 가석방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용수리는 지 말대로 지구를 떠나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사라질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가석방을 심사하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이긴 한데요. 그 우리가 체계적 살인을 하거나 비체계적 살인을 하는 범죄자들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체계적 살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도소 생활을 굉장히 모범수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범행을 계획하고 자기 통제하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범수로 활동하는데요. 활동한다. 모범수로 있는데요. 이춘재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범수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활을 잘한다는 걸로만 모범수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범죄 수법하고 네. 견주어서 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좀 장기간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전문가가 정말 안에 들어가서 사실 전문가들 평가할 때 잠깐 내용 보거나 아니면 교도소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가지고 교정심리 하시는 분들이 저 밖에 사건 참견하지 말고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 저 교정심리 하는데 좀 관심도 많이 갖고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과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매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탄원서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후배라고 탄원서 받아가지고 혼자서 돈 주고 옥바라지하면서 사람 하나 어떻게 좀 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는데 결국 돌아온 건 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찰행정학과 교수 잘 알잖아요. 제가 이 교수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학과에서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한테 그 경찰행정학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자주 왔던 우리 연건영 교수도 공부했고 여러 있어요. 참 이 교수 참 명복을 빌고요. 저기 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아픈 사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짐승만도 못한 전용술 이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중요 사건 다뤄봤습니다. 네. 정말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악인인 경우는 정말 저희가 다룰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